레디앙 편파TV 인터뷰 기획 시리즈 세 번째 약한 영웅입니다. 김동규 활동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가로 살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긴 한데 가장 나이대가 네. 어릴 것 같아요. 만으로 26살입니다. 그러시구나.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26에 이 일을 다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먼저 좀 명진고 사학비리 사건, 조선대 무용가 비리갑질 사건, 광주 지역 청소년 임금체불 사건, 광주 정치인 성희롱 폭로 이 외에도 뭐 신천지 관련 서적이라던가 광주 지역 활동가들 인터뷰를 담은 책도 내셨어요. 네. 이제 신천지라는 종교에 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천지에 소속해 있던 어쨌든 경험담을 담은 책이에요. 친구분과 함께 이제 쓴 책인데 일단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네요. 21살 때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범하게 사회가 정해둔 시기에 맞춰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가 정해둔 어떤 보통의 길이 있는데 성향이 그래서인지 이제 인생이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거의 안 나가고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제 특별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뭔가 이제 사회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방인들로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뭔가 그런 관계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픔과 소외감의 마음들이 강렬한 어떤 사회운동의 동기가 되거든요. 어떤 주류적인 삶에서 유리되어 있고 가정 환경부터가 그리고 삶의 배경부터가 절대 안정적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학교폭력에 되게 이제 노출되어 있던 어떤 그런 이들을 되게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범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만났었고 그중 한 명이 제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과거의 아픔들이 그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천지 같은 종교들은 정말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한눈에 보고 알아봐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 노리거든요. 그런 어떤 소외된 사람들의 고독 속에 파고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들,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구멍들, 그런 결핍들을 채우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삶의 시기에 이제 우연하게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가 돼가지고 신천지 신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5년간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전도하게 되었던 건데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면서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친구에게도 믿게 하는 게 이 친구를 도와준 일이니까 착한 마음이죠. 신천지의 전도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복음방이라는 단계가 있고 센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방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첫 만남을 하고 관계를 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만남은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데려올 수도 있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친구잖아요. 친구인 저를 1대1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친구가 요즘에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데 정말 잘 알려주더라. 그 성경을 공부하면은 인생이 뭔가 달라지더라. 같이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한 명을 데려옵니다.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명이서 이제 이 교사한테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친분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만나는 거예요.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제 운전해서 막 근교에 바다 놀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을 더 데려옵니다. 너처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4인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관계에 대한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효과적이거든요. 어떤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사회에서 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제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4명의 그룹이 형성되면은 3명은 원래 신천지 신도예요. 이 3명이 한 명을 이제 전도하고 있는 상황인 건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 2명은 서로 잘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서로 아는 사이인데 모르는 척 하고 막 이제 우연하게 이 그룹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4명이서 정말 친분을 쌓고 어떤 이 고독한 사람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면서 이 사람을 되게 열성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센터에 데려갑니다. 교사가 빠져요. 이 3명이서 집단 수업을 듣는 곳에 갑니다. 여기는 보통 150명이 함께 들어요. 일주일에 4번 듣습니다. 월, 화, 목, 금 2시간씩 8시간 들어요. 와.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만나 노는 거죠. 이렇게 듣는데 이런 그룹이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이 수업을 듣는데 이 중에 100명은 원래 신천지 신도예요. 50명만 새로운 신도인 거예요. 2대1로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전도사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관계를 형성해서 이 사람을 철저히 둘러싸고 모든 인식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개월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내용은 어때요? 처음에는 이상하진 이제 않고. 정말 일반적이에요. 정말 기독교입니다. 그냥. 정말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알려주고 모세 오경이 무엇인가, 유대교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막 종교의 어떤 개념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상식적인 것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배우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성경 말씀은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를 들어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은 자체적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전도 대상자 중에서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물을 먹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내가 교회 다닐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게 실은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어쨌든 6개월 동안 이걸 들으면은 이미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정말 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우리 조직의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영생한다고 믿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네네. 더 세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6개월이 되면은 15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때까지. 네네. 그러니까 뭐 6개월 동안 알려주지 않고 친분만 쌓고 이러다가 딱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신천지였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2사람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6개월 과정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잎사귀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내가 신천지를 6개월 동안 다녔던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착한 기독교인들이 만든 어떤 종교단체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에서 6개월 동안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신천지에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환자 만들기라고 불러요. 환자? 네. 아픈 사람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을. 왜냐면 신천지 안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왜냐면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충격을 주는 요법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비 종교들의 공통적인 어떤 게 있어요. 현실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일본의 어떤 기자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7박 8일 동안 그 교육을 받았어요. 마침내 자신의 자아를 유지시켜줬던 어떤 나만의 어떤 것들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다 스스로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폭로하게 만들어요. 그 기자는 잠입 취재한 거잖아요. 근데 그 7박 8일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나오니까 멍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그리고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것들을 부정하는 교육을 받고 나오니까 이인 증상을 갖는 신경증, 현실 감각의 상실을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취재를 갔다 왔을 뿐인데 뉴스에서 특정 보도가 나와도 관심이 안 가더라. 아무런 사회에 대한 어떤 게 없더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뭘 해도 아무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더라.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죠. 네. 정말 무섭죠. 네.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은 다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가족, 연인, 그리고 어떤 종교 집단도 있지만 실은 이제 일상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폭행 피해를 당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이제 그 피해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래도 그 사람 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를 조직적인 범죄로서 확대해서 정말 이제 소외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사이비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의 교육을 끝내고 환자 만들기 하잖아요. 다음 날에 또 수업이 있습니다. 150명이 아니라 50명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 새로운 신입생 때. 네. 근데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수업을 하면은 모두가 출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 과정을 맞추기 전에 복음방에서 4명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3개월까지 해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 거의 뭐 그냥 연인보다 더 소중한 이제 친구들이 생겨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단 하루 만에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네, 이런 거죠. 뭔가 3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랑. 근데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알겠어, 안녕 이러고 나서 다시 연락 안 하고 아무 미련이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리고 이 50명이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신천지의 마지막 논리, 천국 말씀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세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충격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존하게 됩니다. 맞아, 그 친구들은 나 도와주려고 한 거야.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란에 빠져서 그 한 달을 보내요. 그리고 그 한 달을 보내고 나면은 마치 나치가 니른베르크에서 당대회를 하듯이 성대하게 입소식을 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신도들이 왔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총 10개월이 넘는 과정을 마치면은 신입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럼요. 인간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노동은 신성한 거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5시에 깨워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쵸. 자아를 상실해요. 그쵸.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말만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는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해서 신입 신도들에게 일주일 내내 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런 거예요. 새롭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센터에 들어올 거야 이제 곧. 그 친구하고 함께 해보자. 그 친구를 도와주자. 원래는 피해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는 역할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 7개월 동안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혼란을 만드는 게 의도적인 거예요, 사실은. 역시. JMS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네. 그런데 정명석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해 여성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가 저 여자를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들어요. 범죄에 가담하게. 네. 그러니까 언니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이제 어떤 여성을 데려와서 정명석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한 다음에 그 여성을 또 이제 또 다른 여성을 데려온 역할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성은 피해자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성폭력의 어떤 상처를 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었어. 그거는 범죄가 아니었어. 그거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죠.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게 어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못 보게 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면 안 된다. 그건 영혼을 좀먹는 독 같은 것들이, 사탄이 너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모든 미디어와 연결이 다 차단돼 있죠. 그리고 월, 화, 목, 금 4일 동안 센터에서 수업 받잖아요. 수업 받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 이제 전도 대상이랑 계속 이제 소통하죠.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엔 야유회가 있어요. 매주 이제 이렇게. 돈은 언제 벌어요? 돈을 줍니다. 돈 근데 너무 적게 줘요. 밥만 먹고 살 수 있게 줍니다. 숙소도 제공해줘요. 자기들끼리 살게 하는 거죠. 막. 그렇게 이제 살면은 한 5년이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뒤늦게 그 열정이 꺼지게 되면은 세상에 내가 뭘 한 거지? 내 인생 뭐가 남았지? 막 이렇게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만두거나 혹은 아예 거기 미치거나 이제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돼버려요. 신천지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29살인데 아무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천지에서 활동 말고는. 9년 동안 거기 활동을 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기술도 없고 일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신천지에 있어요. 모든 친구들이 신천지 친구들이에요.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들 다 끊겼죠, 당연히. 가족들도 버렸죠, 자기를.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거의 그냥 뭐 인생을 다 망가지게 된 거죠. 신천지라는 조직은 광주에서 성장했습니다. 광주가 만들었어요, 신천지는. 아, 그래요? 네. 그 성장 배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그 성장 배경에 한국 사회의 아픔들이 담겨 있거든요. 5.18과 그리고 어떤 민주화 운동의 역사들이 그 신천지의 성장 배경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한 거예요. 1987년도까지 정말 소수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987년도에 지재섭이라는 사람이 광주에 내려옵니다. 원래는 이제 신천지 본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신천지의 다른 지부들은 나이가 높았어요. 40대, 50대들이 네, 다 그걸 주도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그 지재섭이라는 사람이 어렸어요. 그 당시 나이가. 아, 대학가의 청년들을 조직해야겠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사이에 있는 광주 동구 산수동에서 이제 예배당을 차려놓고 청년들을 데려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전도라는 것은 한 명이 걸려요. 이 사람을 타고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전남대학교에 운동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권들이 친구 데려오고 동지들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합류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전도수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말했던 전도수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모략포교라고 합니다. 속이듯이 전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처럼 6개월 동안 속여가지고 전도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거를 광주의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특히 사회운동을 접했던 청년들, 특히 그리고 그 당시 90년대에 그 광주에 강성했던 그 사회운동이 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방황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94년도 뭐 김일성이 죽고 황장엽이 망명하고 이제 뭐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전남대 총학생회 내부에 어떤 분열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운동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거 신천지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조직의 기법들을 다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기법을 전국에 수출했어요. 심지어는 파견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특공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20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장했고 어떤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사이비 종교라면은 수도권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신천지가 20만 명이잖아요. 이 중에 5만 3천 명은 호남권이에요. 또 이제 3만 명 가까이는 충남권인데 이 충남권을 만든 게 광주 특공대들이었던 거예요. 운동권의 조직력을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조직 방법을 가지고 신천지를 키웠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 거죠. 그렇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 김동규 씨는 활자로 신천지에 대해서 고발해왔다면 나는 신이다는 이제 영상물로 JMS에 대해서 고발을 한 다큐멘터리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가 궁금해요. 이견이 많더라고요. 네. 왜 인간이 사이버 종교에 빠지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 이상한 거에 왜 평범해 보이는 저 청년들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열성적인 활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빠질 수밖에 없게 설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지 그 과정을 거치면은 빠질 수밖에 없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집단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조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많이 부족하다. 물론 그 이후에 JM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들어보니까 네. 사실 그 사이비 종교 신천지나 JMS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네. 기성 종교에서도 네. 일부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종교가 이제 나왔을 때 이걸 또 그런 기성 종교들이 너는 사이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종교에 대한 약간 혼란함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이비와 신흥 종교, 기성 종교 어떤 차이를 두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건가? 보통 이제 종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사교에 시간이 더해지면은 종교가 탄생한다. 사교에 시간이 더해지면 종교가 탄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그 2000년 전의 예수와 지금의 이만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말 하면은 화가 나겠죠, 그분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만희 같은 인간과 비교를 하냐, 이러는데 2000년 뒤에 4023년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만희를 지금의 사람과 비교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이 흐르고 그게 일반화되고 널리 퍼지면은 그 어떤 종교든지 간에 전 신흥 종교가 아니게 된다 생각합니다. 기성교단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범죄적인 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범죄 집단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감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JMS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100년 뒤에 신천지가 기독교와 같은 걸로 평가받을 때 생각합니다. 만약 이만희가 죽고 뭐 통일교도 사실은 이제 그들의 논리를 파괴했잖아요. 나름의 그들이 교리를 가지고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면은 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에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든지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현재 사회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은 사회의 질서로서 이제 정리가 되어야겠지만 만약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신천지가 일반화돼가지고 정말 그 어떤 범죄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냥 여러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제 된다 한다면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그들을 탄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신천지나 JMS 같은 이런 네. 사이비 종교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김동규 씨가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발하는 그 이유랑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어떤 조직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게 전 최근에 생각하는데 사회 도처에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정해놓은 평범하고 좋은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되게 다수잖아요. 광주만 해도 전남대학교 정도의 대학에 진학해도 사실 소수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어떤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대표되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지역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삶은 어떨까에 대해서 이 사회는 주목하지 않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다른 얘기는 선택을 한 듣지 사람들.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주목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저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성폭력과 같은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삶들, 관계 맺음을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그런 학벌 경쟁에서 일단 밀려남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되게 좋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것들 그 과정에서 또 그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의 문제라든지 사이비 종교의 문제라든지 금융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금융의 문제도 최근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융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를 당한다든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유혹들이 있고 그들의 삶에 어떤 위기들이 있는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중 하나가 사이비 종교이고 실은 엄청난 문제예요. 왜냐면은 광주에만 2만 명이 있거든요. 그들 대부분이 청년이거나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삶을 빼앗겼는데 이 사회는 관심이 많이 없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구에서 다대오 지파에서 집단 감염이 있으니까 저런 놈들이 있구나 이렇게 볼 뿐이지 사회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JMS 같은 데서 수백 명이 성폭력을 당해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온 이후에야 저런 일이 있었어 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문제였거든요. 슬픈 역사가 광주의 정치를 정말 가장 후진적인 정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광주의 시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들에겐 절대 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민주당을 선택해왔던 건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깜짝 놀라요. 대한민국의 복합 쇼핑몰, 서울, 경기도, 대전, 충남, 부산, 호남권은 비어있어요. 광주라는 도시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의 지역명이 아니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되게 좋은 글을 봤는데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1984년도에 월간 예향이라는 잡지에서 이제